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정의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에요. 아니 나경원 대표가 한 방이 있다고 했는데 한 방이 없잖아요. 그 뭐 증거를 맹탕 아니에요. 증거를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느냐.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센터쿠쇼 강적들이 뽑은 한 주간의 가장 강력한 뉴스, 강한 뉴스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조국 대전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외교 안보 악재까지 겹치면서 문 정부도 3년차 증후군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슈는 추석 민심으로 본 문 정부 3년차입니다. 자, 오늘은 강적들 최고의 케미를 자랑하는 분들이죠. 박찬종 변호사, 박지원 의원,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그리고 박형준 동아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가 조작으로 2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삼해인더스 대표 이용호 씨.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식장실을 데리고 와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3년차가 되면 일단 국민들이 성과를 물어요. 제대로 했느냐, 무능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임기 반환점에서 반드시 레임덕이 왔다. 레임덕은 세월이다. 임기 반을 넘기면 오게 돼 있고 측근으로부터 오더라. 이낙연 국무총리,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유시민 씨, 이해찬 대표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데 가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저항이 따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다투는 정치를 선택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이 반대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조국 장관의 의혹에 대해서 한 점도 숨기지 말고 밝혀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재호 한국당 상임고문 안 쓰기로 했잖아요. 아, 왜요? 본인이 원했지. 아, 그럼 어떻게? 뭐로 해요? 이재호 전 의원. 아, 그럼 다시 할까요? 아, 근데 공식적으로 직함을 내려놓으신 건 아니죠?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려놓은 건 아니지만은 네네. 그거 뭐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데 뭐 맨날 달고 다녀. 아유, 이게 나가야 돼. 예. 아무튼 추석 연휴 어떻게 다들 뭐 바쁘게 지내셨죠? 뭐 일단 또 지역구 가셨을 것 같고. 지금 목포가 뜹니다. 박나래도 그렇고 송가인도 그렇고. 그런데 목포에 유달산과 고화도를 연결하는 전국 최장의 3.2km의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이 됐어요. 우리 전부 초청해서 목포에. 예. 기승전 목포. 아니, 목포가 새발낙지가 유명한 거죠? 새발낙지입니다. 네. 제가 사드릴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SNS 이제 저도 서로 저희 마팔하는 사이가 됐잖아요. 네. 먼저 팔로 하셔갖고 저도 마팔을 했는데 굉장히 바쁘게 진짜 움직이시더라고요. 와, 체력이 정말 대단하시다 싶었는데. 저는 뭐 추석 전부터 네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청문회 한 날은 새벽 1시 고속버스로. 네네. 비가 어떻게 쏟아지는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까운 생명 갈까 봐서. 새벽 5시 도착해서. 아, 제가 뛰어다닌 거예요. 뭐 지역구 국회의원의 운명이죠. 이 국회의원을 보통 그 얘기할 때 동양벼슬이라 그러잖아요.
동양벼슬? 거지 벼슬. 아, 동양. 한 표 주십시오, 한 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 조금 이제 자기 비하하는 식으로 의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추석이나 뭐 이 명절 때는 남들은 다 추석이라고 그거 하지만 네. 제일 바쁘죠. 그거 안 하시는 것만 해도 지금 굉장히 행복하실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은 요번에 손녀들하고 좀 어떻게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어요? 특별히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네. 서울 경교에 그 숲 있는 곳을 찾아갔어. 그 일산 쪽하고 몇 군데 있어요. 네네. 내가 1년에 2번을 고향을 가는데 네. 추석하고 설날 우리 집안이 좀 번성해서 많이 모이는데 네. 경기가 나쁘냐 좋으냐를 알려면 추석에 집에 가보면 많이 왔냐 안 왔냐를 보면 알아요. 근데 이번 추석은 작년에 비해서 한 반밖에 안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긴 나쁜가 봐요. 저는 뭐 추석 그 전후에서 사람들을 많이 그래도 만나는 편인데 이래 아직은 두 분보다는 좀 젊으니까 그런데 이 강적들 시청률이 요즘 많이 오른다는 얘기를 제 주변에서도 하고 또 보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모양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게 국민들이 지금 나라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요. 물론 뭐 최근에 국민적 관심사를 아주 폭등시키는 이슈들도 발생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강적들을 통해서 나라 걱정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그것이 뭐 지난 시절의 정권, 지난 시절의 대통령들도 되게 장관 임명하고 뭐 청문회 전에 뭐 낙마도 하고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반대도 많고 그랬잖아요. 지금 분위기 같은 거는 제가 처음 느껴요. 한 장관을 두고 찬반이 확실히 갈려지는 거는 있지만은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낸다는 거 이건 드문 일이거든요. 대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는 반대하지만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아이고 하든 말든 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라고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아야 되는데 알란가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요 청문회 저도 참 많이 해본 국회의원인데 이번 조국 날 청문회잖아요. 청문회처럼 날. 그렇지 저기도 저한테 90% 전화하고 얼마? 아니 그런데 네. 이번 조국 청문회처럼 많은 사람이 시청한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부인이 기소돼 반대 여론이 높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고심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을 민주주의를 중단시킨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종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이 정신까지 파괴하고 있는 이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조국 후보는 사퇴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한다.
그래서 제 예측이 맞은 것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은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국민과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조국 장관의 의혹에 대해서 한 점도 숨기지 말고 밝혀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 운동권 출신들이 그 운동권의 상징적 존재인 조국을 이렇게 배척하면 그 개인은 뭐 물론이고 이 정권 유지에 있어서 이 전통적 지지 세력 결집이 허물어진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고심 끝에 임명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상상을 할 수 없는 저항이 따를 것입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민주주의 장례식을 했어요. 상복 입은 상장을 들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아내가 기소되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인과 관련된 수사 상황은 보고받지 않겠다라는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조 장관의 딸의 의혹이 불거진 부산대에서도 세 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진 조국은 우리에게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하라. 부산대생들은 문제가 된 조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과정과 장학금 수여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 무슨 조치를 할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까지 한 것보다는 뭐 다른 걸 모색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국가적 낭비를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다투는 정치를 선택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최악의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지지층만 결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밀어붙여 보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전형적인 신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을 둘로 쫙 나누고 나머지 국민들, 그게 아마 다수가 될 겁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대단히 큰 저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상황이 외치를 보나 국내의 민생을 보나 대단히 어려운 복합 위기가 오고 있는데 대단히 비생산적인 쟁점을 갖고 이번 가을 전국 전체를 휩싸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권의 입장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법안이나 또는 중요한 정책들은 다 제동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피해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어떤 악순환의 사이클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불신, 또 정책의 실패 이런 것들이 한 달가량 조국 장관에게 집중됐는데 조국 장관에 대한 이 반대 여론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조국 장관을 반대했던 그 국민들은 그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향후의 전국은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아마 야권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만 제가 저는 그래 봅니다. 하나만 추가하면 사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 만들기에 대통령이 보증을 쓴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검찰 수사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화약고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모펀드 그 부분이 저는 화약고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스모킹건과 같은 그런 사안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소위 고위험을 감당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웰스 CNT 최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입니다. 오촌 조카 조 씨는 IFM에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면 배터리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다며 이 사실이 드러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걱정했습니다. IFM은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가 투자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자회사입니다. 조 씨는 최 대표에게 자금 흐름에 대해 말을 맞추지 않으면 같이 죽는 케이스라며 조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최 대표는 우리가 같은 식구고 조국을 키우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말이 꼬인다고 답했습니다. 청문회 전에 최 대표가 필리핀에 있는 조 씨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조 씨는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를 기획하고 운용한 인물로 지목됩니다. 또 다른 녹취에서 조 씨는 감찰을 받든 등기이사로 받든 저희는 급여는 못 받는다며 대신 항상 왔다 갔다 보고 체계는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모펀드에서 조 씨의 역할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최근 여당과 대권 잠룡들의 일명 조국 지키기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지금 여권에서 좀 대권 잠룡이라는 사람들이 다 지금 조국의 편들고 조국 감싸기에 바쁘잖아요. 먼저 자기 경험 빗대기에 나선 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이럴 때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돼요. 이 조국 그 지명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고 장관 임명을 받은 첫 번째 케이스예요, 제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도 지난달 29일 저도 그랬다며 이번 의혹들이 조 후보자 딸에게 부당한 게 맞다. 목소리를 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9일 70년대 자신의 학생운동 시절에 빗대 조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 증인에 세우는 것에 반대했고 지난달 30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겪었던 논란에 비유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고 했죠.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세시대에 많이 하던 마녀 사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실 저에게도 꼭 같은 경험이 있다며 과거를 우리가 비판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이 근거 없는 이런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문제는 언론이 허위사실인 그 주장 그대로를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관계기관은 전혀 그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훨씬 더 그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들은 속이 빤히 들어 보이니까 저 사람들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대권 잠룡이 되려면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국 임명하면 안 됩니다. 여론이 나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레임덕이 빨리 안 오는데 이 사람들은 조국을 감싸면 자기네들이 좋은 줄 알지만은 실은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여권에 정 떨어지게 만든다고 점점 이 사람들까지 나서갖고 참 이번에 그 조국 사태에 대한 그 민주당 입장 보세요. 전에 다른 정당들 같으면 저 정도 되면요 중진회의라든지 몇 사람들이 나서서 이거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전부 그냥 조국 감싸기에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검찰 수사하는데 무슨 검찰이 정치하냐고. 국회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 압수수색은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 임명 자체가 검찰에 대한 묵시적인 협박이라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의 글도 비판했습니다. 아까 검사 얘기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로 임명해놨으면 청문회 절차에 따라서 지켜보면 되는 거지. 청와대가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가는 거는 역대 정권에서 처음 있는 일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의 과반수가 조국이 안 된다 그러면 여당 대표가 자기가 앞장서서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게 집권당 아니에요? 총리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 놀랄 일이에요. 이낙연 총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청와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지요. 가령 겉으로 이렇게 얘기 하나 놓고 가고 각하 제가 수집한 여론을 이렇습니다. 이 이후에 그게 다 밝혀지게 돼 있다고. 근데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고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이 정권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입만 열면 공정, 입만 열면 정의 그러잖아요.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로 볼 때는 점점 더 정권을 불신하게 만들고 대통령을 불신하게 만들고 권력이 임기가 가까우면 초조해질수록 오만해지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권력만 보이는 거라고. 국민들은 눈에 안 보이고 국가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지금까지 외쳤던 민주다, 공정이다, 정의다 이 좋은 말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다 까먹고 만다고. 그러니까 정권이 레임덕의 가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가 늘 나는 민주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하는 행태는 만약에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권위주의고 포퓰리즘적인 그런 어떤 정치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그들이 과거에 자기가 민주주의라고 했던 것을 스스로 뒤집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반성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이번 조국 사태로부터 얻어야 되는 여권의 성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서 88만 원 세대로 유명한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조국 장관 임명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우 박사는 블로그에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 같지 않다고 썼습니다. 1987년 이후 이어져 온 개혁파의 명분은 이제 끝났다며 10대와 20대를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박사는 더 이상 20대에 투표를 독려할 염치가 없어졌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스승인 헌법학자 허영 석좌 교수도 조 장관을 범죄 혐의자라 칭하면서 그런 인사를 검찰 행정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의 결과냐며 검찰 수사를 방해할 속셈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지휘할 적임자라 옹호하면서도 추석 민심 흐름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 청문회장에서 또 아주 얘기가 많이 되는 장면을 연출하셨잖아요. 그 표창장 이거 보여주시는 거. 네.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사진 가지고 계세요? 휴대전화기에 지금 찍은 사진을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본 또는 사본은 학교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어요? 저희 아이가 찍은 거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밖으로 유출시킨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한테도 이렇게 와 있어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네. 표창장 사진을 인적 사항을 가리고라도 우리 법사위에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검찰이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제가 까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로 얘기가 많던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혹시 뭐 얘기하고 싶을 거 없으세요? 저한테 그래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네.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느냐? 이건 제 의정 활동이에요. 저는 그 표창장 위조다 아니다 라고 해서 제가 습득했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 거 보여준 거 다 좋았는데 뉘앙스가 천연색이잖아요. 칼라잖아요. 찍혀 있는 게. 천연색. 검찰이 인수한 거는 흑백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마치 검찰이 이걸 흘려서 내인데까지 왔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그런 해서 뉘앙스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일체 답변을 하지 않다가 그래서 저는 검찰이 흑백을 가지고 있는지 칼라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오길래 내 것이 칼라였나? 이 최성해 총장도 저한테 그랬어요. 이 양반은 정의의 사또처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잠깐만 정의 사또가 뭡니까? 정의 사또. 정의 사도. 시청자. 아니 우리 전라도는 악센트가 좀 강해요. 그래서 이거 볼 찬다 이걸 볼 찬다. 공을 꽁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전라도에서는 사또 지나간 다음에 나팔분다 하지 사도 지난 다음에 나팔분다 아니에요. 여러 개의 표창장 문제도 문제지만 직인이 PC에서 나왔다든지 그걸로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이죠. 모자를 쓰고 가방을 맨 여성이 대학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1일 아침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을 다녀간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이날 서류 다발을 들고 나간 뒤 옷차림을 바꾸고 가방을 맨 채 연구실을 다시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요일이라 정 교수를 본 직원은 없었습니다. CCTV에는 정 교수가 PC를 가져가는 모습 등 일부 장면이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개강 준비를 하려고 가져간 수업 자료에서 학생 개인 정보를 발견해 연구실에 다시 갖다 넣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양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올해 2학기 폐강 교과목입니다. 교양학부의 영화와 현대문학 수업이 폐강 목록에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강의입니다. 정 교수가 강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사를 전달하자 학교 측이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해 폐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말부터 2주 동안 휴관계를 내 2학기 수업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건 유출, 피의사실 공표 이거를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그냥 검찰을 나무라서 벌떼처럼 공격을 해야 되는데 2달 전까지 윤석열 중앙지검장 휘하에서 적폐 수사할 때는 실시간으로 중계하듯이 다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죄는 범위가 있어야 돼, 고의가. 기자들 경우에 그걸 휴지통까지 뒤지고 창문 너머로 이렇게 노고기까지 던져 넣어가지고 취재를 하고 아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나오게 돼 있고 또 가령 흘려줬다 하더라도 그걸 증명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이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다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번 이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아주 미워 죽겠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럴까지 덮쳐가지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윤석열 구속하라 하는 게 지금 20만 이상인가 되는가 말이죠. 더더구나 한 달 전에 임명장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라 그래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그 명령을 받들어 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그러면 대통령한테 가갖고 총리나 이해찬 대표 가서 각하 그 말씀을 취소하라고 해야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다 칼질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내가 시행그룹에 돈 받았다고 얼마나 시행그룹 회장을 강하게 수사를 해서 내가 당해봤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했다가 문재인 대통령 칼댄다라고 했더니 여권 고위 인사가 일주일 있다가 저한테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하지 않고 어떠한 측근도 비리에 부정에 걸리면은 가차없이 검찰에서 수사해야 된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지 않냐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착수 이후 공식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간부들과의 최근 자리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며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과 같다며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렇게 정의롭다고 하면은 윤석열 지지자가 돼서 내가 청문회 때도 뭐 한국당에서 굉장히 반대했지만 난 끝까지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 되는 것을 가장 바란 사람이에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하지 못했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한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윤석열 검찰팀이 지금까지 적폐 수사를 한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조국 부인 한 사람 불구속 기소하는 거는 윤석열 팀이 많이 봐주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제 시작이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시작해서 구속된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말씀.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저 막내한테 좀 기회를 좀 주세요. 그 과정이 내 말은 저는 얘기 좀 하시죠. 윤석열 검찰이 공정하게 한다면 나는 이미 조국은 12번도 더 구속됐다. 윤석열 검찰총장만큼 공정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여기 두 분 마이크 꺼주세요. 네. 우리 박 의원님이 청문회 때 낙마를 많이 시키셨거든요. 아주 뭐 진짜 정의의 사또로서 양말을 많이 시키셨는데 9명 시켰어요. 그 정의의 사또로서 낙마를 시킨 그 사람들의 기준에 비추면 아마 지금 정말 야당이셨다면 조국과 같은 사람 한 5명, 6명 낙마시키셨어요. 12번도 더 낙마했지. 제가 왜 잠깐만요. 잠깐. 이거는 들어댄 거야. 그래서 들어보세요. 야당은 폭로를 할 때 배추 뜬커리 같은 거라도 하나 가지고 나와야 돼. 말로 서비스해봐야.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본질은 뭐냐면 조국과 같이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이번에 대학 관련된 거 보세요. 당국대, 공주대, 서울대, 동양대, 키스트 다 부모의 이 배경을 무기 삼아서 거기서 다 자기 자식들 봐주는 식으로 인턴 증명서 해주고 표창장 해주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장학금 주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거.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위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거는 검찰이 앞으로 수사할 거고 거기도 저는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그런 본질적인 인간의 양심과 도리, 수호지심에 관계된 문제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건 검찰로 가서 진위가 가려져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청와대, 총리,
법무부 장관 검찰을 비난해요. 그래서 제가 제 SNS에다가 청, 총, 법 검찰 비난하지 마라. 청와대와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엊그제까지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에서 검찰과 갈등이 있으면 우리 국민이 누구를 보고 살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예요. 박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어요. 보도됐어요. 아주 존중하고 존경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잘못하는 것은 읽어보고 지적하는 것은 안 읽어보는 게 문제예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조국 전 수석이 하나 확실히 앞서는 건 멘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 그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하시는 조국 이유가 대변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네 사람이 나한테 공격을 아니, 공격이 아니고요. 그 사법개혁 비판자야. 조국 비판자야. 그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혹시 이런 멘탈 아닌가요? 멘탈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은 여상규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왜 당신만 꼭 개혁한다고 하느냐.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후보자 지위를 버릴 수 없다라는 그런 해명을 몇 번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개혁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새로울 것도 전혀 없어요. 거기에서 후보자가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분 40초 길이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9번 썼습니다.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취임 목적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 그러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장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고 또 그 장관이 여당과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경험상 대단히 법조인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수사 개시권 그리고 검찰에 대한 명령 복종권을 국회에서 삭제시킬 때 심지어 한국당 전신, 주성용, 이인기 이런 분들이 다 희생됐어요. 저도 많은 곤욕을 치렀어요. 그러는데 결국 보면은 법조인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김영삼 대통령 이래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한다고 했으면은 이번에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한번 하자. 이것이 나는 더 큰 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는 바로 참여정부인데요. 이 과거 참여정부도 문정부와 마찬가지로 집권 3년 차에 인사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저도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요. 그 3년 차 인사 중에 제일 타격을 받았던 것이 교육부 총리 인사죠. 예, 그래서 당시에 서울대 총장 했던 분을 이제 교육부 총리로 했는데 주변에 관련된 사안으로 도덕성 시비가 붙어서 이번에 뭐 조국 그 사태보다는 좀 파장이 적긴 했지만 처음에는 노무현 정부가 이걸 밀어붙이기 위해 갖고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결국 민심이 확 돌아서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낙마가 됐습니다. 낙마가 돼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어요. 그리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죠.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때 상황을 보고 이게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노무현 정부가 상당히 그 레임덕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 사실이 있죠. 팩트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 당시 교육부총리 그 인사사고가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저서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인사야말로 노무현 정부의 이 가장 실패한 인사였다. 그리고 사실 그분의 이 흠결을 검증 과정에서 몰랐던 게 아니라 다 알고서도 이 정도면 될 거라고 해서 밀어붙였는데 만일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그 인사회의에 참여를 했다면 나는 반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좀 아이러니컬하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지지도가 52%였어요. 3년 차에 들어가서 46%잖아요. 불과 6% 정도로 줄었는데 3년 차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한 거는 당시의 여당 대표들이 안상수 대표라든지 홍준표 대표가 좀 특이하잖아요. 수시로 전화해갖고 대통령인데 수시로 전화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그 대통령이 전화를 못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럼 내인데 전화해갖고 안상수 대표는 내하고 이제 동갑이고 홍준표 대표는 내보다 좀 나이가 적지만 안상수 대표인데 니네 하니까 야, 니 뭐 대통령 옆에 있으면 다야? 야, 당대표 전화도 안 받아? 그럼 내가 또 얼른 또 전화해갖고 아이 안상수 대표 전화 좀 빨리 원내대표셨죠. 원내대표. 전화 좀 빨리 받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홍준표 대표는요 사석에서는 형님. 홍준표 대표는 2011년. 형님 동생 하니까 이제 11년도에 그때는 툭하면 전화해갖고 그거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당이 원체 청와대를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당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여당의 말을 존중했어요. 그때 제가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하고 MB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계속 올라갈 때 제가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까지 제가 이제 정무수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표는 정몽준 대표였고요. 안상수 대표가 원내대표였는데 실제로 그 당시 청와대나 그 여권 정책 특히 이재호 장관님도 그 당시 권익위원장 하실 텐데 여당과 청와대 간의 소통이 비교적 굉장히 원활했던 편입니다. 그리고 그 정몽준 대표도 MB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독자적인 또 목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조율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쳤고 그때 원내대표가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그 당시 저한테 전화를 참 많이 주셨어요. 우리 박 대표님이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좀 저녁 식사도 한번 모신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국회에서는 굉장히 싸우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게 집권 3년 차 이전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때는 아닙니다. 그 상당히 조금 원활하게 푸는 정치가 작동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좀 그런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정치가 잘 작동하지 않아요. 지금 여당 그러니까 여당 사람이 대통령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들이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당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국이 되냐고. 이게 결국은 이것이 지금 조국 사태 이후의 관건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으로 국민의 화살이 바로 간다고. 이걸 지금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을 사람이 여권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네, 고모님 아까 이제 여당 내 쓴소리 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이번에 좀 쓴소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지금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이자 시금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또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나 가치관에 얼마나 큰 혼란을 느낄지 저로서는 참으로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와의 여러 공적 사적 인연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깊은 염려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사실 제일 그래도 올곧은 소리를 한 사람은 금태섭 의원입니다. 민주당이지만 금태섭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저는 전곡을 찔렀다고 봅니다. 바로 자기가 가진 지위를 이용을 해서 편법을 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이용해서 그걸 특권화하는, 이걸 도저히 같은 젊은 세대의 인식으로서 동의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금태섭 의원이 지적한 거거든요.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의원들이 사실 있어야 민주당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그냥 지지층들이 문자 폭탄 날리고 공천 주지 말라 그러고 공격을 하니까 이게 당내 민주주의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접속이 늘면서 제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금 의원은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문자와 각종 SNS, 민주당 당원 게시판 등에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동료 의원까지 금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금태섭 의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의원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태섭 의원 옳은 소리 했죠.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고, 문재인 정권의 대임덕을 막고 성공시키려면 우리가 조선시대, 봉건시대 그 500년 역사에서 27명 왕주에 누가 성공한 왕이 몇 사람 되나요? 그러다 정권이 500년 이상 유지가 된 거는 그때마다 신하들이 통촉하소서 돗자리 깔고 안 됩니다. 삼족이 멸하든 귀양을 가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도 정권이 치유되면서 굴러간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지당하십니다. 황공무지로 소이다. 이 소리만 하면 조선 왕조가 유지가 됐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정도를 걸어야 돼요. 특히 여당이 야단 어차피 투쟁만 해야 되니까 지금 여당 정도를 안 걷잖아요. 정말로 말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도 입 닫고 말 안 하고 그죠? 잘했다 조국 임명회 소리만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되면 정권이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철통부활을 해서 우리 언론이나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은 공노명 전 외무부 장관이 한일 관계가 처음에 꼬였을 때 이낙연 총리 등 3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해법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걸 이낙연 총리가 가지고 청와대에 갔다. 그런데 거기서 거절당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내각이, 이낙연 총리가, 비서실이, 민주당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박용진 의원 경우가 이번에 민주당 의원에게 대표적인데 처음부터 조국 수석 임명을 반대하고 나왔어요. 만일에 여기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래가지고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이렇게 해서 공천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공천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 내 선거구에서는 이게 압도적 여론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변자로서 뽑힌 이상 그걸 내가 대변해야 된다. 그게 옳은 태도예요. 네. 그런데 벌써 그렇게 나오면 이 공천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할 때 여야 똑같아요. 여야 간에. 자유한국당도 그 앞에 정권 거, 그다음에 민주당도 그 앞에 정권 때 일을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이 질곡 같은 운명이고 이걸 당분간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 정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도 자꾸 그 잘못된 것만 갖고 극대화해서 또 현재의 정치적 이익을 겨냥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보다는 과거 정권에서 그래도 잘했던 점들 이런 거를 조금 부각을 시켜서 그게 바로 저는 헌정의 계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각 대통령마다 속성이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소통 방식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해 볼 때 소통에 있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점을 하나도 계승을 하지 않았다. 저는 이런 좀 느낌이 들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알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도 하면서 봤지만 이분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이 논리가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의견을 굽힐 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성과 비합리성이라는 기준을 갖고 다시 말하면 상식과 합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보면은 얘기를 듣기는 듣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대로 하는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고집이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세다.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 모두 모셔봤는데 두 분 중에 누가 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기로서는 문 대통령님이 훨씬 세시죠.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 대통령님은 겉으로 굉장히 강하시지만 속으로 굉장히 여리고 섬세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은 겉으로는 되게 섬세하고 여린 분 같은데 속은 훨씬 더 불이 있고 강하고 단단한 분이죠.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우리 사석에서도 일단 개인적인 그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다 듣고 뒤에 가서는 내 스타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는 반박할 거 다 반박하는데 결국에는 얘기한 사람 스타일대로 다 따라가는 스타일. 딱 두 스타일.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확 튀었잖아요. 박근혜 대표한테 연정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박근혜 대표가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착한 분인데 소통에는 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을 잘 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비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 동풍형이야. 노무현 대통령은 거꾸로 마이 청문이야.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 같은데도 그 다 말을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자신을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제주 해군 강정기지, 아프가니스탄의 파병 이걸 결단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난 노무현 대통령 지지 안 했지만은 그가 좀 더 확실한 유연성과 소통을 더 강화하지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저는 남아있어요. 이명박 정부 3년차에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는데요. 당시 김태호 총리를 발탁하면서 국정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자 공정사회론을 들고 나왔지만 김태호 총리 카드의 실패 등으로 지지율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로 지명된 김태호 의원은 박연차 게이트 논란이 커지면서 인사청문회 나온 후 자진 사퇴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김태호 총리 추천하는 데는 그 당시 저도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추천하는 일각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추천했던 이유는 그런 거죠. 좀 이제는 보수 정권도 젊은 세대 쪽으로 세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를 돌아다녀 보면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총리들 대부분이 30, 40대더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기성세대들이 꽉 정부 차고 있어갖고 젊은 세대들이 올라올 수 있는 이 틈이 없다. 그래서 좀 젊은 지도자들 가운데 좀 발탁해 볼 수 있는 사람 없냐 해서 이제 김태호 당시 경남도지사가 지금 조국 후보처럼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지사로서의 경험도 있고 해서 40대 총리를
발탁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청문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김태호 당시 후보가 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요. 뭐 그 당시에 주역이시지만 결국 그 사진 한 장 나오는 바람에 거짓말 시비에 걸려서 네. 낙마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 이명박 정부로서는 큰 타격이 된 것이죠. 그 거짓말 정도에 비하면 내가 이번에 조국 청문회를 인내심을 갖고 나도 끝까지 봤는데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자기 부인과 자식들이 전부 가짜 소리 내고 위조 소리 내고 한 건데 그걸 일관되게 하잖아요. 일관되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국 장관 딸의 기본 증명서입니다. 출생 관련 항목에 장소는 부산, 신고인은 부라고 적혔습니다. 아버지인 조국 장관이 직접 출생 신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딸이 2014년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출생일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선친이 출생 신고를 했고 본인은 잘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2월에 태어났다는 건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선친께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조 장관 측은 TV조선의 관련 질문에 선친이 신고하신 것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조국 거짓말쟁이다. 나는 모른다로 일관되게 하는데 김태호 총리 후보자 낙마는 박연차 회장을 모른다. 그래서 낙마했잖아. 낙마했단 말이에요. 모른다 하는데 우리 박영선 장관이 청문위원이었고 제가 원내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사진 한 장을 박영선 의원이 공개를 한 거예요.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랬더니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4번째 줄에 서 있으니까 기억도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 창원이 도지사가 근무하는 곳인데 바로 30분 거리 김해 박연차 회장을 몰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치기에 나오고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공개하겠다. 이 거짓말로 결정적인 게 나오니까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조국 후보를 감싼 이유는 저는 개혁의 방점을 찍었고 지지를 했는데 과연 한국당에서 한 방을 내놓았느냐? 아무것도 뭐 냉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것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 이미 고발돼서 수사를 들어갔으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도. 자, 대통령 임기가 5년인 우리나라는 집권 반환점을 도는 3년차에 접어들면서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3년차 증후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문 정부 역시 3년차 증후군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3년 차의 지지율을 쭉 보더라도 김영삼 대통령은 3년 차 평균이 32%, 김대중 대통령이 43%, 노무현 대통령이 30%, 또 이명박 대통령이 46%, 박근혜 대통령이 38%거든요. 제 3년차 증후군의 제일 첫 번째는 경제가 도저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3년차가 돼도. 두 번째는 여당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번에는 뭐 조국 때문에 똘똘 뭉쳤지만은 두고 보세요. 여당 안이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복지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검찰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바로 거의 네 가지가 거의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문재인 정권도 결국 5년 단임제 정권 하에서 한계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민 시대 이래 6번째 지금 대통령인데 우리 헌법의 5년 단임제 아래서 임기 반환점에는 반드시 레임덕 현상이 오고 허우적거리게 된다. 어느 대통령이거나. 그래서 지금 여러 요인이 있죠. 그 대통령 개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이나 그 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의 추이나 이런 것을 특색이 각각 구체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6사람 대통령에게 임기 반환점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공통 분모 문제점이 그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무슨 말인가? 헌법 66조에 대통령의 이 책무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또 선서할 때에 이 헌법 수호 책임을 성실하게 하겠다. 성실하게 내 직무를 수행하겠다. 이게 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더더구나 국민 앞에 내가 성실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책무를 망각하는 사이에 2년이 지나고 반환점이 왔을 때는 주변 측근들이 부정불법에 하는 것도 그때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어. 이 해결 방법으로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직선거법에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자 또 국회의원까지 확대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는 자는 중앙선관위가 인정하고 한국헌법학회가 주관하는 헌법 강의 최소 10시간을 이수한 증명서를 붙여가지고 등록을 해야 된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헌법상 내가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책임이 있고 몰라요. 시험 봐서 대통령 되면은 박찬종 선배님이죠. 30년 전에 했으면 돼. 지금은 안 돼. 지금 보면은 줄기차게 김대중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은 역대 정권에서 접니다. 보니까 어떤 대통령도 임기 내내 5년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요. 근데 고개를 탁 넘으면요. 언론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군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측근이나 누구나 우리 하다 보니까 이제 임기 2년 남았다? 그럼 난 다음에 뭐 할 거야? 이래서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저는 레임덕은 세월이다. 임기 반을 넘기면은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측근으로부터 오더라. 어렵게 얘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사람도 유통기한은 3년이에요. 3년 되면 지겨워지는 거예요. 정권이 3년 차가 됐을 때 지지율이 꺾이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국정의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세 가지가 항상 드러납니다. 일단 국민들이 성과를 물어요. 제대로 했느냐. 그러면 성과가 제대로 안 나타났다면 일단 무능이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무능을 야권이나 반대 측에서는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함께 뒤집어 쓰기 싫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소리들을 내게 되죠. 두 번째는 오만이에요. 대개 이제 모든 정권들이 2년 차, 3년 차가 되면은 레임덕 걸릴까봐 더 밀어붙이자.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국민들은 다수가 만약에 반대를 했는데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되면 민심은 아주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드크로스가 이미 일어나서 민심이 반대쪽 여론이 더 높은데 정권의 비리가 항상 드러납니다. 김영삼 정권 때도 그랬고 김대중 정권 때도 3년 차에 뭐 이용호 게이트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 친인척이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겼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때 잘 나가다가 집권 3년 차에 뭐 민간인 사찰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바람에 그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로 3년 차 되면서 소위 십상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드러나면서 그럴 때 이제 검찰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3년 차가 되면 검찰은 자기 색깔과 자기 독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또 이제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도 끌어내니까 이게 이제 겹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힘이 떨어지게 되죠. 그 정권 내부에 대통령 혼자 모든 걸 감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부정부패 문제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이명박 정권 때 두 분은 다 핵심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국회의원 선거 때 이상덕 의원이 출마하면 안 된다. 정두원 의원, 남경필 의원 이런 소장파들이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이상덕 의원을 포항까지 찾아가서 얘기한데도 제가 그 추이를 봤어요. 그건 나오면 안 되지요. 근데 결국 나왔어요. 결국 나와서 어찌 되느냐. 지금 말이지 평집행 받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노쇠한 사람이 되고 불명예를 뒤집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내부에서 말이지 이건 아니요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정권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교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고 정두환 전 의원은 문 정부는 노무현 정부 2기가 아닌 박근혜 2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고 정두환 전 의원이 진짜 촌철살인 참 잘하시는 분이고 핵심을 잘 짚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분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그것도 임기 얼마 되지 않은 형님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그런 직언을 하고 공개적으로 직설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의 2기는 박근혜 정부의 2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부족을 나는 지적했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3년차 끝내고 4년차 들어갈 때에 대통령 탄핵을 대통령이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탄핵을 자초했다. 그럼 완전 실패한 정권이죠. 그럼 탄핵을 당한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무슨 사람을 잘못 쓰고 정책이 잘못된 그게 아니고 저는 딱 원인 하나를 찾으라 그런다면 소통. 100% 불소통이야. 만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될 때에 8시 반에 출근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로 인해서 탄핵에 유도되는 것을 면했을 거예요. 출근을 하자마자 비서실장이나 관계비서관 보고를 할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과 집무실 안에는 대형 텔레비전이 있어. 누구 눈에도 그게 보일 거라고. 그러면 비서실장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각하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 종합청사에 있는 재난안전본부에 가셔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걸고 호통을 치든지 말이야. 이런 모션이 전혀 없었단 말이야.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러니 공천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한을 품고 무소속으로 어렵게 당선되어 온 사람을 껴안지도 못하고 그리고 탄핵 국면에 60여 명이 찬성한다고 하는 것도 누군가가 보고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본인이 챙기지도 않고 근본 원인이 철저한 불소통에 있다 이거야. 우리 박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또 문재인 정권은 가족끼리. 이런 우리 식구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폐쇄적이지는 않았어요. 네.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나 여러 어떤 탕평도 좀 하려고 겉으로나마 노력을 하고 그런 게 제일 원활하지 않았던 정권이 저는 박근혜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끼리끼리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폐쇄성을 낳고 폐쇄성을 낳게 되면 집단 사고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집단 사고가 강해지면 민심의 감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집단 내부의 논리가 훨씬 강해지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사람도 자꾸 자기 주변의 사람만 쓰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정권 스스로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네. 박근혜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평면상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끼리끼리 모이지도 않았어. 그냥 친박들도 수시로 불러가고 바깥이 어떻게 돼가냐 물어본 적도 없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끼리끼리도 안 모이고 혼자서 밥 먹고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을 노무현 정권 2기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2기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정권이다. 그러면 현재까지 문재인 정권도 실패한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 전체를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촛불혁명 들어선 정권은 일종의 과도 정권입니다. 이 자기 정권이 뭘 다 성공하고 개혁하고 뭐 다 하려고 하는 정권이 아니고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다음 정권이 또 그 다음 정권이 정말로 민주정권이 되고 좋은 정권이 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정권. 그러니까 우리는 징검다리 정권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생각해 버리니까 곳곳에 무리수를 뜨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조국 사태까지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 원로 자문위원이에요. 두서너 차례 청와대 회의를 가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30여 명의 자문위원들에게 전부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게 하시고 일일이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면은 또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대해서 그 피드백 자기가 답변을 하셔요. 난 근본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소통을 멀리 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제 경험, 우리 경험을 모두가 보면은 대통령은 청와대 들어가면 6개월 되면은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측근이 제대로 해야 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도 살아남지만은 측근한테 잘못 보이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도 살아남지만은 측근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 거예요. 제가 이낙연 총리는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이 총리 대통령한테 조금 다른 분들을 자꾸 만나게 좀 해봐라. 너희 식구끼리 하면은 그건 짬짬이야. 남하고 얘기를 들어봐야 그게 소통이다. 했더니 의외로 총리랑 이런 분들이 청와대에서 막걸리를 많이 마시면서 어떤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낙연 총리의 어휘 선택력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소통이다. 네. 그래서 나는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자, 강적들이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을 평가를 해주신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은 다 낙제점 이해할 거고. 나는 하시겠습니까? 4점. 4점. 뭐라고? 이거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나는 3.5 갈락하다가 나 때문에 4점. 네, 형님 얼굴 봐서 4점. 오케이.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알란가 몰라. 저 마지막 시간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6점으로 할게요. 아직 2년 반밖에 안 되는데 낙제점 좀 또 혼날 것 같아서 6점 정도로 하고. 6점 너무 많이 준다. 6점이라는 거는 D 학점입니다. D. 그래? 예. 성과의 측면에서 국민들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경제, 외교, 뭐 정치 내부 다 해도 잘했다가 50% 넘는 게 없어요. 복지 정도가 50% 가까이 정도 조금 가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미 잘못했다는 쪽에 정책적으로는. 거기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일 기대했던 것이 그래도 소통을 좀 잘하고 국민들 마음을 어루고 같이 그 통합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 점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D와 F 사이에 지금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올 수 있다. 그럼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나은 부분은 복지 부분이다. 그렇죠. 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국민들이 하여튼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평가하는 쪽이 이제 복지 쪽이죠. 아무래도 정책을 그쪽에 제일 많이 예산을 들여서 썼으니까. 가장 최악의 분야는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외치라고 봅니다. 외교 지금, 부분. 외교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교를 잘하지 않으면은 경제나 여러 가지 민생이나 모든 문제들을 잘 풀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이제 외치를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지금 자꾸 끌고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지금 맞물려 갖고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네. 네, 형님. 아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비판을 했으니까 지지자가 이 얘기를 해. 그래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아있는 절반 이게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형준 교수는 낙제 점수를 면한 6을 주었지만은 저는 조금 더 써서 6.5. 그래도 굉장히 박하게 해주시네. 생각보다 저도 많이 준 거예요. 누구든지 이 집권 반을 넘기면은 대통령의 지지도는요 다 보면은 30-40%대예요. 그래도 조금 더 쓰시지. 박지원 의원께서 그 남은 절반 임기에 꼭 성공하도록 그런 기원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단히 아름답게 생각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남은 임기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지난 2년 반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로서는 대학으로 치면 이게 채점 불가다. 채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말이죠. 이 강적들의 출연을 하니까 이 세 분들이 항상 틈만 있으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니까 저는 스스로 그냥 좀 프로텍트, 방어하는 입장이 되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속은 같이 공격하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잘 되기를 바라죠. 네. 저희도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것은 애국 국민으로서의 이 공통점이고 저는 진보 세력의 재집권을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는 조금 다릅죠. 네.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방어하다 보면은 밖에 나가서도 또 되더라고요. 지금 저 박지원 의원은 이를테면 장사정포야. 150물이 국의 장사정포고. 이 두 분은 뭐 고 몸이시지만은 비교적 크지만 나는 경기관총에 불과해. 아니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해봐야 그 반응 속도나 그 깊이가 미약하다. 아니 선배님 한 방에 박지원 의원이 이랬다 해보니 그걸 다 깨죠. 그런 겸손이 미덕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아내 기소에 대해서 구속으로 표기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더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적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인토크쇼 강적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절반 반환점을 돌게 되었습니다. 앞에 정권이 반환점을 돌 때 어떤 혼란 상태에 빠졌는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참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취임사대로 국정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한번 다시 다지고 취임사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다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저는 처음처럼 취임사처럼 앞으로 남은 임기를 꼭 지켜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